이번 강의에서는 군대 개혁의 시도와 좌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기 공장이 계획대로 설치되어 가동되지 못했다는 것은 조선 정부의 군 제도 개혁 역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880년대 군제 개혁은 조선 정부가 계획한 개혁 가운데 가장 큰 몫을 차지했음에도 추진이 쉽지 않았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청의 막강한 내정 간섭이 주된 이유로 손꼽히는데요. 제도 개혁의 가장 큰 추진 원동력은 국력이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하지요. 조선 정부는 1891년 미국인 교관을 초빙해 연무공원을 개설했습니다. 군제 개혁을 주도할 장교 양성을 시도한 건데요. 큰 진전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전환시킬 기회가 1890년대 후반에 마련되었습니다. 바로 대한국 국제반포였습니다. 군제 개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요. 당연히 개편된 군제에 따라 군대를 지휘할 장교가 필요했지요. 특히 군사를 서양 무기로 무장시키기 위해선 서양식 제식 훈련을 하고 전략을 펼칠 줄 아는 인재는 기본이었습니다. 무관학교 설립은 이런 필요성을 배경으로 합니다. 무관학교 이전에 연무공원도 있었고 1895년 설립된 일본군 교관에 의한 훈련대 사관 양성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여러 가지 이유로 폐지되었지요. 무관학교는 1896년 관제를 반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관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모두 24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학교의 임무, 직원의 구성 및 임무, 학생 규칙이 담겨 있지요. 이에 의하면 직원은 모두 19명입니다. 여기에 군진 일을 겸하는 의관이 1명 배치되어 있음을 볼 수 있지요. 교장은 군부 소속입니다.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학도 모집을 관장합니다. 제2인자인 교두는 생도 교육과 교관에게 업무를 다루는 일을 담당합니다. 생도들의 훈육과 교육을 진행하는 교관은 조교의 도움을 받아 생도들을 감독합니다. 번역을 담당하는 번역관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외국의 군사 서적을 번역하거나 통역을 담당했지요. 무관학교에 입학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일단 신분에는 아무런 구애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미 노비법이 폐지되었기에 신분 관련 조건은 없어졌지요.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이 신체 조건이었습니다. 나이는 20세부터 30세로 체격은 키 5척 이상이어야 했지요. 5척은 대개 150cm 정도입니다. 또한 건강한 체질의 소유자여야 했습니다. 공부도 좀 할 줄 알아야 했지요. 이는 한문으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응시자를 보증해 줄 사람도 2명이 필요했습니다. 합격하고 나면 함부로 퇴교하지 못했습니다. 또 학기 중에는 집에 가거나 휴가를 청할 수 없는 조금은 엄격한 조건이 달렸지요. 1897년 한 해 동안 교육을 받은 5명이 이 학교를 졸업하고 임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무관학교는 개점 휴업 상태였지요. 이듬해 1898년 조건을 18살에서 27살까지로 조정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이때 200명 모집에 1700명이나 지원한 것을 보면 이 학교가 꽤 인기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899년에는 관제 몇 가지를 고쳤습니다. 그 가운데엔 지원자 상한 연령을 23세로 낮추는 조정안도 있었지요. 이런 규정 조정은 훨씬 더 강도 높은 훈련을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점차 자기 돈으로 학비를 내는 사비 학도도 수용하기 시작했습니다. 1900년 무관학교의 직원은 70명에 달할 정도로 확장되었는데요. 이 학교가 배출한 장교는 500여 명이 이르렀지요. 이렇게 많이 인관되었다고 학교 졸업자를 모두 장교로 뽑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장교가 되기 위해서는 당시
최고위 군기관인 원수부에서 치르는 시험을 통과해야 했지요. 이 무관학교 출신 장교들 가운데에는 군대 해산에 자결로 항거한 박승환, 의병장 사재흡, 만주에서 무장투쟁을 전개했던 의병장 신팔균, 신규식 등이 있었습니다. 용맹한 장교들을 배출했던 이 무관학교도 1904년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에 의해 폐교되었지요. 조선은 반도입니다. 삼면이 바다이지요. 1800년 중반 이후 모든 적은 이 바다를 통해 침입했습니다. 해방, 즉 바다를 방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대원군은 해안 곳곳에 포대를 설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한 방어진을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함포 사격을 해대며 빠르게 움직이는 철판을 두른 증기선에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고종은 그보다 좀 더 강력한 해방 정책을 수립했어요. 군함 도입을 도모한 것입니다. 1881년 일본에 이동인을 파견해 군함 도입 교섭을 전개했습니다. 또 1887년에는 무기상인 독일의 세창 양행을 통해 군함 도입 교섭을 벌이기도 했지요. 이런 시도를 통해 영국이 해군에서는 최고라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조선 정부는 심지어 원세계가 내정 간섭을 하고 있던 1893년 해방 강화를 위해 해군 장교 육성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이에 대한 기록은 영국의 기록만이 남아 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조선에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록의 나라인 조선에서 기록이 없다는 건 철저한 보안 속에서 진행되었다는 뜻이지요. 이 사업은 경기 지방의 해안 방어 병력을 근대식 해군 편제로 전환하는 사업의 일환이었습니다. 이 사업을 좀 더 살펴볼까요? 먼저 해군에서 최고인 영국 장교를 교관으로 초청하려 했습니다. 조선 정부는 한성 주재 영국 총영사관을 통해 해군 장교를 양성할 담당 교관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근대 증기선식 군함을 운영할 장교를 양성하기 위함이었지요. 하지만 영국은 교관 파견보단 조선이 근대식 군함을 살 형편이 국가인지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영국은 조선이 매매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고 장교를 보내려 하지 않았지요. 긴 교섭 끝에 2년 계약, 연봉 5,000원과 부임, 귀국 경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예비역 장교 1명을 섭외했습니다. 연봉 5,000원이면 당시 전보 사업을 돕기 위해 조선에 머물렀던 뮬렌 스테스의 연봉보다 2,000원이 더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결국 영국 정부는 조선 정부가 증기선을 확보해 근대식 해군 창설 의사를 확인했다면서 교관 파견을 결정했습니다. 이 교관이 가르칠 학교는 강화도의 갑곡진에 개설되었습니다. 학교 이름은 조선수사해방학당으로 영국인 교관과의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 한국 반보에는 통제영 학당이라는 전통 이름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사관학교의 상부기구로 신설된 강화해군영은 29명의 행정요원과 해군 100명, 그리고 지원요원 10명, 교관 3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들에게 지급될 곡식과 피복비, 땔감, 그리고 용돈은 모두 강화부 예산으로 조성되었지요. 조선 정부는 교관의 숙소와 생도들의 기숙사를 포함한 학교 건물을 새로 짓고 학생들을 모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지요. 정부가 군함을 매입해 근대식 해군을 운영할 것이라는 계획은 철저한 보안 속에 진행됐다고는 하지만 꽤 알려진 이야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는 20여 명 정도의 생도로 출발했는데 1894년에 이르면 160여 명 규모가 되었다고 하지요.
일본 공사의 기밀 보고에 의하면 사관생도 50명, 수병과정 500명으로 기획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10명까지는 아니고 약 25명 정도였던 것으로 영국인 교관은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상급반은 18살에서 25살 사이였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영국인 교관의 훈련을 받기 위해 먼저 영어를 익혔다고 합니다. 그들의 영어 학습 과정은 꽤 우수했다고 하는데요. 교관은 영어로 청년들을 우수한 인재로 만드는 것으로 출발이 좋다고 보고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들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신속하고 총명하다고 칭찬했지요. 조선 정부가 비밀리에 해군의 근대화를 시도했지만 일본도 알고 조선의 백성들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경복궁 침입, 조일 군사 맹약, 갑오 경장에 의한 군사제도 해체 등의 과정에서 집요하게 이 학교의 해산이 종용되었고 끝내 해산되고 말았지요. 이와 더불어 근대식 군함을 향한 조선 정부의 꿈도 좌절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 꿈을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1894년 일본 미쓰이 물산 한 명 회사가 25만 원을 들여 영국에서 석탄 운반선 한 척을 샀습니다. 1888년에 건조한 화물선이었는데요. 일본으로 오는 동안 해상사고를 당하고 청일 전쟁에 차출되고 이런저런 사고를 겪습니다. 1900년대에 이르자 이 배에 문제가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부실했지요. 기관도 자주 고장나고 수리비도 많이 들고 열 효율이 낮아 연료가 과하게 사용되었지요. 때문에 운항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산성이 떨어져 폐기 처분되어야 할 배였던 거지요. 미쓰이 물산은 이 배를 대한제국 정부에 팔 궁리를 한 겁니다. 조선수사해방학당도 폐지되고 교관인 영국인 해군 장교도 귀국해버려 군함 관련 전문가가 없는 대한제국 정부는 좋은 먹잇감이 된 것이지요. 이 고철덩어리 화물선에 포를 실어 군함으로 둔갑시켰고 군함이라고 우기며 배를 사라고 강요했습니다. 아무리 전문가가 없는 대한제국 정부라 해도 그 정도로 모를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반대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미쓰이 물산은 로비와 강요, 협박을 통해 자신들이 사들인 25만 원보다 2배도 더 많은 55만 원을 받고 대한제국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1904년 러시아와의 전쟁 때 이 배를 차출해 석탄 운반선으로 다시 사용했지요. 그렇게 미쓰이 물산은 이 양모호를 대한제국에 강매해 큰 돈을 벌어갔습니다.